11월 3일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 3발을 쐈는데 이 가운데 한 발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인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비행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 동부를 포함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최신형 ICBM인데요. 오늘은 동해에 떨어지면서 발사 자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1920km 높이까지 올라가 마하 15의 속도로 760km를 비행했습니다.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분리됐지만 탄두부는 동해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 궤도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가진 가장 강력한 ICBM으로 지난 5월 말 이후 5달 만에 발사가 감행됐습니다. 하지만 ICBM의 통상 속도인 마하 20 정도까지 나오지 못해 정상 비행을 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15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ICBM 발사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때는 고도 20km 아래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지만 이번에는 단 분리까진 성공했습니다. 한때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은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갔던 지난달 4일 이후 또 한 번 니가타현 등 일부 지역에 피난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ICBM을 발사한 지 1시간 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비행거리 330km, 고도 7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다시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당국은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연장을 단행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가 참가한 이 훈련은 원래 내일까지였지만 기간을 더 늘려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도발의 핵심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급격히 높이는 한편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를 보낸 셈인데 어떤 미사일이고 왜 위협적인지 홍익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채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미사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화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이윽고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공개한 영상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경 2.4m, 길이가 20m가 넘는 화성 17형은 사거리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5,000km 이상으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 자체 개발인 백두산 엔진 4기를 결합한 3단 추진체 미사일입니다. 탄두부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 동시에 여러 곳을 타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탄두를 목표까지 보내는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핵폭탄 등을 탄두부에 실을 경우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올해 ICBM을 7차례 발사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귀국길 등 자신들이 원할 때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도 화성 17형인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더해 북한이 ICBM까지 쏜 것은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려면 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메시지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최근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쓰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이 실제 위협이 될 ICBM 등의 미사일 성능 개량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실험으로 수위를 높여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미국은 한밤중에 성명을 내고 강도 높게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동시에 대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순진 특파원. 자, 먼저 미국이 낸 성명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쯤 백악관 NSC와 국무부 성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북한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성명이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백악관까지 나서서 긴급하게 성명을 냈지만 내용은 전에 나왔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성명 내용만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비하면 미국 정부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는 8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은 그때까지는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백악관 NSC 주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bsent the ability to move the ball forward diplomatically with denuclearization, we're going to keep our military readiness high because we have to. 네, 미국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보낸 정보가 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어서 당장 유엔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북한에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방 한계선 NLL 침범에 이어서 하루 만에 ICBM까지 도발의 횟수도 너무 작고요. 강도도 크게 세진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엄 기자. 자,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단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른바 레드라인을 대놓고 넘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러 번 언급했듯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고 대응이기는 한데 네. 특히 이 화성 17형은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흔들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네. 올해 3월에 북한이 이미 화성 17형 발사가 성공을 했다고 주장한 만큼 업그레이드한 신형 무기를 시험하고 선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략적으로 핵탄두를 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북한이 동시에 보여주면서 핵이 있는 북한은 이제 기존의 압박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과시하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네. 한미연합 공중훈련 일정에 맞춰서 비난 담화,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순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다가 네. 최종적으로는 핵 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다시 협상을 짜라 이런 무력 시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내일 이제 끝나게 돼 있는데 끝내지 않고 더 연장해서 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러면은 또 북한이 더 세게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려스럽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화성 17형의 추가 실험을 이유로 해서 연쇄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무력화한 9.19 군사 합의를 깨고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위기감을 최대한 높여놔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쓸 대형 핵탄두 또는 소형 전술핵을 위한 핵 실험을 감행하는 명분으로 한미훈련을 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핵 투발 수단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예.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다면 이제 핵 실험까지는 갈 것으로 강대강의 예. 배치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핵실험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6차 핵실험했던 2017년 그때와 좀 상황이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2017년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을 향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핵단추, 핵버튼 이런 위협을 하던 때거든요. 그렇죠. 일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에도 연초부터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다가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8월에 일본 상공을 넘는 중거리로 확장을 했고 네.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발사를 기점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공표했거든요. 이때도 역시 단계적으로 했는데 다른 건 좀 핵실험을 먼저 하고 ICBM을 발사한 거네요. 당시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목표가 핵실험, 그 다음에 이것을 투발할 수단에 있었던 것이고 네. 올해는 지난달 4일 중거리 미사일로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한 데 이어서 한 달 만에 화성 17형까지 갔으니까 네. 흐름은 유사한데 속도는 오히려 지금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이 결국 핵실험뿐이라는 것이고 다만 평창 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던 5년 전의 상황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법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도 핵실험이라는 것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꺼내야 할지 그 시점을 두고는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엿새째인 오늘 사망자는 그대로 156명이고요. 부상자는 14명이 추가로 집계가 돼서 모두 1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참사 당일 압사 위기를 경고하는 첫 번째 신고가 오후 6시 34분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경찰청장이 상황을 보고받기까지 무려 5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경찰의 보고 체계가 완전히 먹통이었던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건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았는데 겨우 빠져나왔다며 경찰의 통제를 요청했던 최초 신고자. 그날 오후 6시 34분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빠져나와갖고 제 옆에 와서 제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압사할 것 같다 하고 통제 부탁하는 전화. 하지만 윤익은 경찰청장이 첫 보고를 받은 건 날짜를 넘긴 새벽 0시 14분.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밤 11시 36분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보고 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제대로 작동됐어야 할 보고 라인은 크게 2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시작해 서울청 상황관리관을 거쳐 경찰청 상황실과 서울청장에 보고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청에서 지령을 받은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용산서장을 거쳐 서울청장에 보고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시도경찰청에는 우리 경찰청 상황실로 보고가 됩니다. 아주 급하거나 그런 경우에 서장이 지방경찰청장 또 지방경찰청장이 본청장한테 전화상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그런데 이 2가지 라인이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서울청 112 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상황관리관. MBC 취재 결과 류 관리관은 190여 건의 관련 신고가 쏟아지던 밤 12시 2분이 돼서야 상급자인 경찰청 상황 담당관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뉴얼상 상황관리관은 근무 도중 상황실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다 뒤늦게 복귀한 겁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나갔던 용산 서장 역시 1시간이 훌쩍 지난 11시 34분에야 서울청장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청장마저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먼저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체적인 늑장 보고에 핵심 기관장인 경찰청장이 사실상 가장 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경찰특별감찰팀은 보고라인의 핵심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진 서울청 상황관리관 또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도 의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8곳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대기 발령된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특별감찰팀은 류 총경은 상황실에서 관리를 총괄해야 했지만 이를 태만히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보고를 지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감찰 수준을 넘어 수사로 전환된 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두 사람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와 감찰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좀 명확하게 밝혀져서 그때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과 용산서, 서울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8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역을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 특수본은 112 신고 내역 자료와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대응과 보고 모두 부실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참사 당시 신고 전화가 걸려온 서울시 산하 다산 콜센터도 압수수색했는데 서울시는 이날 8건의 참사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가 발생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죠. 이 장관 스스로가 취임 이후에 줄곧 경찰과 소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강화해 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정부 청사로 출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인데도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보고받은 이유를 묻자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보다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저희 중대본 때문에 먼저 이용해야 되겠어. 질문이 계속되자 지금 급한 일은 그게 아니라며 계속 답을 피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거취 표명 의사를 묻자 더 이상의 답변 없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혹시 사퇴 의사 밝히셨나요? 사퇴 의사. 네. 행안부는 어제 회의가 끝난 뒤에는 장관을 향한 기자들의 질문을 막아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늑장 보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실 보고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행안부 주요 당국자들에게 전파된 긴급 문자를 보면 압사 사고가 10시 46분에 났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소방에 신고된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은 시간이 적혀 있던 겁니다. 이 보고 자체도 사고 시각보다 1시간 늦었는데 내용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112를 통해 들어온 신고 내용도 행안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은 저희가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행안부가 재난 대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확인되면서 이 장관의 책임론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경찰국 신설과 경찰 소방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면서 경찰과 소방을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도 막상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보고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사고 예방과 현장 지휘에 책임이 있었던 용산경찰서장은 참사가 시작된 뒤인 10시 17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태원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전까지 용산에서 진행되고 있던 집회 통제를 지휘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집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기동대 역시 이태원 쪽으로 이동한 인력은 참사가 벌어지기 전까지 없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광화문에서 시작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시위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근처로 이어졌습니다. 밤 9시 무렵까지 삼각지역 일대에서 참가자 만여 명 규모의 집회가 계속된 겁니다. 이때 이임제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복과장, 수사과장 등 용산서 간부들은 집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현장 일대에 투입된 기동대도 1,100명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미 이태원에서 압사 위기를 경고하는 112 신고가 잇따르던 상황이었지만 관할 경찰서 지휘부와 기동대는 집회 관리에 주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기동대는 광화문과 용산, 여의도, 또 집회가 없었던 서초 권역에 배치됐는데 용산에 투입된 기동대 중에서 사고 전에 이태원에 투입된 인력은 없었습니다. 용산서장 등 간부들은 집회가 끝나고 밤 9시 20분 현장을 철수했고 참사가 시작된 직후인 10시 17분이 돼서야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마저도 직속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11시 36분이었습니다. 용산서장 보고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번 사고의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서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 참가자들은 줄어들고 있었는데도 이태원 쪽으로 재배치된 기동대 인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근처에서 야간 대기하던 기동대 1개 부대가 이태원에 투입된 건 밤 11시 25분.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 이상 지나서였습니다. 20명 남짓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만 현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내려온 지시 중에는 무단횡단 통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분노가 넘쳐날 정도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고 하니까 하는 위신상으로 애들 이제 장비 챙겨서 보냈거든요. 오히려 무단횡단을 막을 게 아니라 늦게라도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인도에 갇혀있던 인파가 차도로 나올 수 있도록 열어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그동안 매년 할로윈 때마다 이태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은 할로윈이 다가오면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대책을 세워왔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거리두기 해제로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올해는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지난 2017년 서울 용산경찰서의 할로윈 대책 보고서입니다. 이태원 일대에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번에 참사가 벌어진 해밀턴 호텔 부근을 안전사고 우려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인파사고 우려가 명시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계속된 지난해에도 군중 운집을 차단해야 한다며 분산 조치를 적어놨습니다. 계도와 전자식 호루라기를 활용한 자발적 분산 유도, 과태료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인파가 예상됐던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런 대책이 모두 빠졌습니다. 주말에는 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된 장소에 다중이 밀집한다는 일반론만 적혔을 뿐 사고 발생 우려와 대책은 없었던 겁니다. 예방 대책으로 취약 시간대 무정차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관리 책임은 사실상 파출소로 떠넘겨졌습니다. 뿐이지 112 신고 대비하는 그 임무만 할 뿐이지 큰 대규모의 큰 경력을 동원시켜야 돼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경비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이런 상황에서 부실 대응 논란의 표적이 된 현장 경찰관들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에 불응하며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만 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힘든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애들 더 충격받았어요. 예년과 달랐던 경찰의 관리 대책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이런 대규모 참사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같은 관계기관들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하자는 거였는데 실제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에 나선 소방과 해경, 해군이 다른 통신망을 써서 서로 연락을 못하는 바람에 희생은 더 커졌습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재난 대응 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 체제를 갖추도록. 모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까지 망 구축에 3,600억 원, 단말기 구입비에 4천억 원, 운영비에 7천억 원 등이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6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7월엔 재난대응 기관들이 모여서 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건 한국이 처음으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돼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은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작동했을까? 재난 대응 기관들이 실제로 통신망으로 동시에 소통하며 대응했나 확인해봤습니다. 그룹통화 이름으로 용산구와 소방 등이 참여한 용산재난상황실, 서울시와 구청,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한 서울재난상황실,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0개 기관이 모인 중앙재난상황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각 그룹의 최초 통화 시간을 살펴보면 그나마 가장 빠른 것이 밤 11시 41분. 가장 빠르게 움직였어야 할 용산재난상황실은 날짜를 넘겨 새벽 0시 43분에 통화가 시작됐고 이미 참사의 희생자들을 구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중앙재난상황실은 심지어 다음 날 오후 2시 38분이 첫 통화였습니다. 통화량도 살펴봤습니다. 중앙재난상황실 2초, 용산재난상황실 10초, 그나마 통화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서울재난상황실은 183초, 그러니까 3분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이번 참사에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 대규모의 혈세를 투입해서 통신망을 만들었었는데 결국 이번에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가동만 됐어도 이런 대규모 참사, 인명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단 용산 최초의 용산이나 서울에서 이제 그 상황 전파할 때 이 통신망을 활용을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아직 통신망을 사용해야 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 숙지가 덜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사고 당일 112 녹취록이 공개되고 보고 체계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경찰 지휘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진상규명의 대상이 될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서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도 거센 상황인데요.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약속했지만 결국엔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과 해양경찰청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선 해경의 123 정장 1명만 재판에 넘겨 꼬리 자르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경청장 등 지휘부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 참사 발생 5년 7개월 뒤 검찰 특별수사단이 다시 꾸려진 뒤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대형 참사 사건 수사 착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아직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초기 수사 국면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전면에 나선 건데 일각에선 셀프 수사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늑장 보고와 부실 대응 의혹의 핵심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최고지휘부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경찰이나 또는 그 상위 기관인 행안부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규칙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장은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특별수사본부는요, 되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매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이미 의지를 표명했고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게 하거나 특검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간만 소요될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의혹이 남는다면 경찰 수사 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나흘째 매일 애도를 표하고 있는 건데 정부 대응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애도와 함께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대로 조문했습니다. 내각에선 유일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했습니다. 재난대응 주무장관으로 경질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사흘째 윤 대통령과 함께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조문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밝혔던 슬픔과 애도의 표현이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지난 1일엔 윤 대통령이 어제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각 일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국가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징후를 알리는 112 신고가 무시되고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는 등 정부의 재난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애도에 더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진다고 스스로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믿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의 결단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민심과 멀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일까지 이어지는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윤 대통령이 추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을 넘어 국무총리에까지 경질론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일단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기류 속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이어 한덕수 총리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했지만 사고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기류입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안일한 경찰 배치부터 112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더 이상 셀프 조사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수백 명이 생명을 잃던 그때 국가는 어디 있었냐는 국민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윤희군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은 물론 외신 회견에서 농담으로 물의를 빚은 한덕수 총리도 거취를 결단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다음 주 안에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며 읍참 마속을 거론했고, 또 다른 의원은 장관과 청장 둘 다 경질하면 인사청문회 등으로 공백이 길어진다며 순차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쟁용 아니냐, 수습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5일까지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그런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 날 행안부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 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보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검수완박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쪽이 은폐 세력이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사가 미흡할 경우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참사 책임 규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직후 여론과 시민단체의 동향을 분석해 작성한 문건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됐던 시민단체들이 오늘 규탄 집회를 열고 경찰이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정부 책임을 덜기 위해 시민사회 사찰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경찰청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내부 문건. 촛불 전환 행동이란 단체에 대해 이번 참사를 촛불 집회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성 피해가 큰 점을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책 비판의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사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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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에 거론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부의 위기 대처를 위해 국민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여성연합이 마치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이번 참사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정부 책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이미 큰 고통을 겪었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또다시 깨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긴급한 구조 신호가 11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이고 시민단체 촛불행동 측은 오는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태원 희생자들을 위한 대규모 추모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 기간이 지나 광장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촛불행동은 장소를 바꿔서라도 추모 대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건데요. 연준은 추가로 두 가지 신호를 줬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도달할 최종 금리는 당초 전망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는 다음 달엔 좀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고강도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인상. 여기까지는 사실상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던 수치였습니다. 아직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제로금리에서 4% 수준까지. 불과 7개월 걸린 가파른 금리 인상입니다. 파월 의장에겐 올해 마지막, 다음 달 금리 인상은 얼마나 할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고 속도를 완화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대답을 끌어냈습니다. So that time is coming, and it may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or the one after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It is likely we'll have a discussion
about this at the next meeting.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파월이 더 강한 신호를 보낸 건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고강도 의지였습니다. 내년 말 목표로 하는 최종 금리에 대해 당초 4.6%로 잡은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최종 금리가 5%를 넘길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It is very premature to be thinking about pausing. So people, when they hear lags, they think about a pause. It's very premature in my view. We have a ways to go. Our policy. 내년부터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란 시장 일각의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장 초반에 상승했던 뉴욕 증시는 방향을 틀어 고꾸라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가를 잡고 동시에 경기 침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풀기 힘든 문제를 떠안은 연준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 회의였습니다. 당장은 확고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속도 조절론도 밝혔지만 결국 소비자 물가와 고용 같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특히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돈을 빌려서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놨는데 금리가 치솟고 이제 원자재 값도 오르면서 급격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건설사 11곳이 퇴출된 적이 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골조가 3분의 1 정도 올라간 채 공사가 멈췄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안단테를 내걸고 짓던 공공분양 아파트. 전체 612가구 중 85%를 신혼부부 다자녀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공을 맡은 중견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LH가 지급한 공사대금에 압류가 걸린 겁니다. 압류된 공사비는 10억 원 정도. 공사비 족족 압류가 걸리자 공사가 멈췄습니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했는데 다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입주 지연이라도 됐을 경우에는 그게 고스란히 전부 다 이자로. 발주처인 LH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공사 중단되니까 당황했죠. 기대를 걸고 진행했는데 기다려왔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는 건설에 미련을 버리고 빨리 하는 게. 최근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 공사를 따냈는데 금리가 치솟고 원자재 값도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시공 능력 25위인 한신공영의 회사채가 무려 이자 65%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신공영은 전체 채권 1,000억 원 중 겨우 2천만 원어치가 한 번 그렇게 거래됐고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9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 부실로 건설사 11곳이 퇴출된 적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국 분양아파트 공사 현장 가운데 관찰, 주의, 관리, 경고사업장은 80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금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 때 수백억, 수천억 원씩 투자했던 증권사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채권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대기업들까지 은행 빚을 내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습격, 이제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 급성장한 일부 증권사들, 수백억, 수천억 원을 시행사에 대주고 수수료와 이자를 챙겼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부분 기업 어음을 발행해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꺼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새로 사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 어음 비중이 자기 자본의 3분의 1을 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PF와 같은 IB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증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비교적 대형 증권사보다 이제 부동산 PF에 힘을 주다 보니까 좀 많은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큰 금융사들도 힘들어졌습니다. 2017년 달러 채권을 발행해 5억 달러를 빌린 흥국생명.
5년마다 갚고 다시 빌리는 게 관행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흥국생명은 금융시장 여건이 극도로 불안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빚을 내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3분의 2는 대기업들이 빌렸습니다. 대기업들도 돈 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금난이 계속되면 멀쩡한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굉장히 안정된 것만 취급하는데 쉽게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국은행은 3주 뒤에 또 금리를 올릴지 결정합니다. 물가 오름세는 여전히 높은데 곳곳에서 고금리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선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우유 원유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우유와 유제품 값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기본 가격은 내년 1월부터 리터당 996원으로 49원 오르는데요. 보통 우유 소비자 가격은 원유값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리터당 2,700원대인 우유 소비자 가격이 3,000원을 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2억 원을 요구해서 1억 원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410만 원어치의 술자리 접대와 1,000만 원씩 명절 떡값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서 김 부원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돈을 건넸다는 쪽의 반쪽짜리 주장일 뿐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면서 완강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 의원이던 김용 부원장이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과 2021년 모두 김용 부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미 7년이 지난 2014년 때 일도 반복적으로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뿐 아니라 술자리 접대와 명절 떡값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이른바 대장동 팀이 김용 부원장 등을 접대한 술자리 금액은 41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서울 강남의 술집 이름 너댓 개를 제시하며 남욱 변호사가 미리 술값을 결제한 걸 알았는지 추궁했습니다. 또 2014년 설과 추석, 김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해 이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의 신문조서에는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문장만 반복해 적혔습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한쪽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가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목 디스크에 걸리겠다, 조서에 안 쓸 테니 돈을 어디 썼나 말해보라고 질문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김 부원장 구속기한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일시와 금액을 메모했던 남욱 변호사의 동업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정착한 경기 화성시에서는 오늘도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박병화가 거주 중인 원룸의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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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전 만기 출소한 박병화가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빌라 앞. 성난 시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오전 11시 여성단체의 집회로 시작된 시위는 정오와 오후 2시 지역단체들의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박병화가 산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사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범죄자가 있는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두려움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호소해야 합니까? 이곳은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앞인데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경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 씨가 사는 집의 임대인은 이틀 전 박 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와 함께 박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밖에서 통보서를 읽어준 뒤 창문 틈에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문에다가 끼워놓으셨다고 하는데 나가라는 그 통보서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열어주니까 내용 증명 띄워놓은 거예요. 박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와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계약했는데 위임장도 없었고 성범죄자 거주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임대인 측은 8일까지 박 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학교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옆 건물에 살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죠. 다른 친구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학교 저녁에는 못 다니겠다고 말도 많이 했고 저녁에 산책은 자주 다녔는데 이제 그것도 다들 못 다니고 있어요. 경찰은 주민 안전을 위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해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새벽 시간 PC방을 돌면서 업주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업주 혼자서 영업을 하는 곳들을 노렸는데 업주를 마구 때려서 돈을 빼앗고 강제로 송금까지 받았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 SUV 차량이 성인 PC방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성들이 PC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한 남성을 끌고 나옵니다. 끌려 나온 남성은 PC방 업주.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이내 붙잡혀 마구 폭행을 당합니다. 강도들은 이 남성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빼앗고 이것도 모자라 360만 원을 자기들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강도들은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손님이 많이 없고 주로 업주 혼자 영업하는 이런 성인 PC방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 범행을 저지르기 2시간 전에도 다른 성인 PC방을 찾아가 주인을 때리고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습니다. 서너 명씩 있을 때도 있고 혼자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경찰은 CCTV에 촬영된 범행 차량을 추적해 이들을 신고 12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만 17세에서 18세로 동네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범행 차량은 이들 중 한 명의 가족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의 발길은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고 기자, 지금도 분향소를 찾는 시민분들 많이 계십니까? 네, 이곳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시민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나탄 때 조문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분향소가 설치된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는 24,200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개 자치구마다 설치된 분향소를 합치면 합동분향소 조문객은 97,000명에 육박합니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올해 토요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희생자들과 또래인 20대 청년들, 외국인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너무 빨리 끝난 젊은 삶들을 추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 저희가 멀리서 수학여행으로 서울 온 거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들르고 싶었어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러한 인명사고가 나지 않을지. 이태원 사고 현장을 찾는 추모 행렬 역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추모 공간에는 하얀 국화꽃이 인도를 가득 뒤덮었습니다. 오후 한때 빗방울이 날리자 자원봉사자들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메모와 사진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대형 비닐을 덮기도 했습니다. 빗방울이 흩날린 이태원 하늘에는 외국인 추모객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추모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압박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SPC의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회사 측과 노조는 1년 4개월 만에 노사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협약서에는 근무 조건 개선을 논의하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황재복 대표가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를 정확히 3주 남겨둔 시점이라 월드컵 출전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상대 선수 어깨에 얼굴을 부딪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던 손흥민.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이 왼쪽 눈 부위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선 재활 기간과 복귀 시점 등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영국 현지 언론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출전이 어려워졌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빠르면 2주 뒤 리그 경기에 마스크를 쓰고 출전할 수 있다는 낙관론까지 대표팀도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 우루과이전까지 딱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상으로 인한 최종 명단 교체가 경기 하루 전날까지 가능한 만큼 경과를 최대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수들은 하나같이 빠른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흥민이 형은 워낙 또 항상 어떤 부상이든 빠르게 회복을 했었고 저희 앞에 항상 빨리 나타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흥민이 형이 빨리 회복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흥민이랑 연락을 했었는데 흥민이가 저한테 한 얘기는 지켜보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팬은 물론 해외 팬들도 SNS를 통해 격려 메시지를 올리면서 쾌유를 기원한 가운데 우리의 월드컵 상대국인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가나에서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손흥민 선수가 과연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수 있느냐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부상 정도와 또 재활 속도가 최대 관건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트넘이 공개한 부상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눈 부위 골절이라고만 밝혔지 정확한 부위와 정도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골절 부위와 정도에 따라 회복 기간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 광대뼈 골절에 그친다면 짧게는 3주. 하지만 눈을 감싸는 뼈까지 골절이 생겼다면 길게는 2달 넘게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대뼈 골절만 돼도 보통 한 3주 정도까지는 돼야 경기장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안아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위험하죠. 복합골절이면 거의 8주까지. 근데 문제는 8주가 됐다 하더라도 뼈가 붙는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과 비슷한 상황에서 빠른 회복을 보였던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첼시의 존 테리가 광대뼈 골절 수술을 받고도 일주일 만에 마스크를 쓰고 복귀했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맨시티의 더브라이너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코뼈와 안화 골절을 당했지만 19일 만에 유로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현역 시절 안면 골절을 당했던 설기현 감독은 정상적인 훈련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좀 트라우마도 좀 기간이 좀 있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 생길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못하게 되면 근육이 완전히 빠져버리거든요. 과거 부상 때마다 빠른 회복력을 보였던 손흥민. Some magic in my hamstring. Obviously, I was injured. I was worried about obviously, and I was treated very hard training. 그래서 팬들은 물론 선후배 동료들도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캡틴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뛰든 안 뛰든 철저하게 상대가 준비할 수 있는 그 플랜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고 응원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SG와 키움이 1승씩을 나눠 가졌는데요. 고정관념을 깬 양팀 감독의 승부수가 승리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1차전 한 점차 패배 위기에 몰린 키움의 9회 초 원아웃 2루 기회에서 홍원기 감독의 선택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시즌 타율 2할 3리에 노경은에게 8타수 1안타로 약했던 전병우를 대타로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병우는 초구를 거짓말처럼 담장 밖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결승타까지 때려내며 영웅이 됐습니다. 꿈만 같던 한국 시리즈에서 이렇게 홈런과 또 역전 안타를 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승리에 또 보탬이 돼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승부수는 마운드에서도 통했습니다. 9회 말 김강민에게 동점 솔로포를 얻어맞은 김재용. 이후 볼넷 2개로 흔들렸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재용은 연장 10회 다시 만난 김강민에게 정면 승부를 펼쳤고 이 구종의 이 코스는 이전 타석에서 홈런 맞은 공이거든요. 네. 초구부터 바로 들어가는. 결국 올 시즌 최다인 47개의 공을 던진 끝에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홍기 감독, 그분이 오신 것 같은 선택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어요. 2차전에선 SSG 김원영 감독의 우직함이 통했습니다. 폰트가 7회 연속 안타를 허용해 위기를 맞았지만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2사 주자 1, 2루 wil머 폰트의 현재 투구수 98개. 폰트는 7회를 실점 없이 마쳤고 SSG는 빈약한 불펜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1차전에서의 실책성 수비로 다소 위축됐던 최지훈과 한유섬이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하며 되살아났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만회를 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뒤를 생각할 겨를 없는 총력전 속에 감독의 파격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한국 시리즈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영하 24도의 찬 공기가 쏟아져 내려와 대부분 지방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속초와 고성, 강원 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은 0도로 오늘보다 7도 이상 낮겠고요. 또 철원이 영하 5도를 보이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실제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추위는 이보다 2도에서 5도가량씩 더 떨어집니다. 철원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서울은 영하 2도에 달하겠습니다. 이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부산과 울산 등 경남 해안가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온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 독도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0도, 안동 12도, 대전 12도로 내내 춥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나마 찬바람이 약해지겠고요.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